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할 차례가 수요 공급에서 지난주에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같이 이렇게 매칭시켜서 공부를 했죠. 같이 매칭시키면서 공부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는 거를 간단하게 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에서는 제가 그 평소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동산학의 성격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해서 여러 분야의 학문의 지식에 도움을 받는 종합과학이다 그랬고요. 법경기 했죠. 그리고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응용과학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과학이고요.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에서 접근 방법에서 분산식 접근, 중점식 접근, 종합식 접근 이런 걸 했었죠. 각 개별 학문의 관점에서 분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직은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전인 상태고요. 중점식 하면은 특정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든가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든가 기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점식 접근. 종합식 접근 하면은 법경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죠.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종합식 접근법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의사결정 접근은 이거는 경제학에서 원래 사용하는 접근 방법인데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경제적인 측면의 분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따로 더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본다 그랬어요.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수요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정도로 이제 소개만 했어요. 앞부분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부동산 개념부터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수요 공급의 이제 공급마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 해야 돼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해야 되죠. 탄력성 이제 한 서너 번 하면 이제 조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탄력성이 여전히 이제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쉬운 거를 위주로 어려운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거 한 개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른 분야로 가면 이제 조세기착이라든가 다른 데로 가면 조금은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군데 외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론 들어가죠. 경기변동 있죠. 경기변동하고 시장론. 시장론에 이제 시장의 효율성까지 할 거예요. 효율적 시장. 오늘 할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는 것 중에 이제 부동산 개념이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경기 했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눠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 정착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정착물은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는데 정착물이 아닌 것은 아예 부동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붙어있는 가시계 수목이라든가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동산이니까 아예 여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정착물에는 따로 몇 가지 항목 외우라 그랬죠. 건물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고요. 농작물이 있고요. 인목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독립정착물이 아닌 나머지 정착물은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수목하면은 종속정착물이요. 담장, 교량 이런 것들요. 또 뭐 산에 그냥 자라는 나무들 있죠. 식물들, 다년생 식물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정착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끝나면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는 거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을 준부동산에서 등기 등록이라는 그런 공시 방법을 갖는 것들이죠.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물 등등 업권 이런 것들도 등록한다 그랬죠. 무형의 권리. 물론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을 여기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독립정착물로 봐도 되고요. 이 법적 개념이 이제 좀 분량이 좀 많죠. 그리고 뭐 제가 이 정착물 얘기하면서 픽스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픽스처 개념 중요도는 높지 않다 그랬어요. 그 픽스처는 영국, 미국에서 말하는 그 개념인데 이제 번역을 할 때 하필 정착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학자는 건축설비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어요. 건축설비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오해하지 않는 번역이에요. 정착물로 번역하는 순간 우리 민법상 정착물을 하고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픽스처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여기 건물이나 토지에 붙여 놓은 거다. 그래서 붙여 놓으면은 부동산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하고 기준이 동일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제거했을 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건 우리나라나 쟤네들이나 다 동산이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 기준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준하고 달라서 출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임차인이 붙여놓은 픽스처는 제거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는 동산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를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설치한 거는 그거는 이제 떼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함께 넘어간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이거는 그냥 뭐 단어만 정리하면 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품, 생산재, 소비재, 자산, 자본 이런 단어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들어갔죠. 부동산 분류에서는 이게 국계법상 분류도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해서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중복지정이 안 되는 건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복지정은 가능하고 뭐 이런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법상 28개의 지목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4가지는 두 번째 글자 차장, 천원 했죠. 그거 말고도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 학도, 철천제, 주유, 청구체, 원종, 양수공자, 삼유잡 이렇게 외웠나요? 아직은 안 외웠죠.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 학도, 철천제 이거 2개를 먼저 하면 돼요. 전답과는 많이 나오잖아요.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 학도, 철천제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 위주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하면 뭐예요? 유지, 이거는 물이 상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을 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거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또 구하면은 국어, 이거는 소규모 수로부지죠.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그다음에 전이 뭐예요? 전이. 전은 받치고 답은 논인데 물을 이것도 상시적으로 가져 놓죠. 그러니까 유지하고 헷갈리죠. 조금은. 근데 유지하고 답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답은 경작하는 곳이죠. 뭔가를 경작하는 곳이잖아요. 미나리든 벼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유지는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경작하는 곳은 아니죠. 답은 경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얘하고 얘 차이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주의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 개론 문제가 아니고 지적법 문제에 가깝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우리 개론에서는 이게 뭔지 구별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사실은 이게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그 단어의 뜻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정도인데 저기는 조금 더 깊게 묻죠. 지적법에서는. 아무튼 그런 이제 분류가 있고요. 우리는 그런 분류보다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하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해서 우리는 대택부 할 때 여기에 택지부지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택지고요.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 했고요. 후보지 이행지 했죠.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고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필지, 획지 하면은 필지는 법적 개념으로서 등기 등록의 단위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단위죠.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권리 측면을 나타내서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의 범위나 한계를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가치나 가격을 표시해요. 경제적인 측면은. 그래서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이렇게요.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구분 평가를 하고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일괄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획지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한 거는 이게 등기 등록의 단위냐, 등기 등록의 단위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필지가 되는 거죠. 이걸 획지에 가서 쓰면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 하고요. 또 나지 건부지 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로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하다 그랬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가 나지고요. 이건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죠. 지지난주에 했는 그 감정평가에서 건부지 평가는 현황평가예요? 조건부 평가예요? 건부지 평가. 건부지를 평가하면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거나 건부, 증가가 발생하죠. 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지상에 있는 건물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죠. 이거는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는 현황평가, 지금 상태가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지 상정평가 한다 그랬죠. 나지 상정평가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조건부 평가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무슨 평가예요? 원칙은 현황평가. 원칙은 현황평가입니다. 근데 뭐는 제외하고요.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인 이용까지 포함해서 현황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밭에다가 불법적으로 주택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주거용 대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제외하고 현황평가입니다.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고요. 좀 지났다고 또 다 까먹었어요. 요거 2주 전에 한 거, 2주 전에. 아무튼 벌써 한 3주 됐구나. 많이 됐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인가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1주가 지나면 이게 그 뭐 포맷이 아니고요. 하루만 지나면 덮어쓰기가 된대 자꾸. 덮어쓰기가 돼서 어차피 다 까먹는 건 똑같아. 뭐 포맷이 되든 덮어쓰기가 되든 이제 어제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하면 이제 어제 거 덮어쓰기가 돼버리고 내일 공부하면 오늘 거 공부한 거 또 덮어쓰기 돼버리고. 그러니까 좀 덮어쓰기 안 되게 하려면 좀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비워놔야 덮어쓰기 아니고 여유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세요. 들어올 입력될 어떤 요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는 다 끊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시라고. 혹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갈 게 많고 지금 용량은 부족한데 그 용량을 조금은 비워놔야 이게 들어갈 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입력되어 있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생활을 단순화해야 돼요. 집,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돼.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 학교하고 집, 학교, 집. 이렇게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뭐 중간에 노래방도 갔다가, 뭐 이게 PC방도 갔다가,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예전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른들도 우리처럼 학생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른들은 못할까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애들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왔다 갔다 공부만 하면 되고 별로 신경 쓸 거 없는데, 어른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 외에 또 집에 돌아오면은 뭐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이 있잖아요. 집안 일도 있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뒤늦게 안 거죠. 근데 어릴 때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고3 이제 고3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봤자 중1에서부터 공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은 더 난이도 높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한 중3, 저는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3, 4년 밖에 안 되잖아요. 실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럼 어른들도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실력은 대부분 다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실력이 되면 한 몇 년간 바짝 공부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근데 제가 어른 되고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활을 단순화하세요. 학생들처럼. 그러면은 훨씬 더 나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래방 들렀다, PC방 들렀다 이런 애들이 되면 안 되고, 학교 집 요거만 왔다 갔다 하라고요. 이러면은 된다고요. 자, 아무튼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다음에 이것도 그때 나왔었죠. 필지역지 일괄평가, 구분평가 이제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법지빈지 이런 거 있죠. 법지는 이제 경사진 토지,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빈지는 요거는 바닷가라 그랬죠. 요거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 이렇게 있고요. 또 뭐 자도형 토지, 뭐 맹지 이런 구분도 있죠. 그리고 또 뭐 포락지라든가, 포락지는 뭘 생각하면 돼요? 키워드가 물의 침식이 물의 침식.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공지가 뭐예요? 이거는 비어있는 땅이죠.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공지 뭐 이렇게. 또 선화지, 고압선 아래 토지, 소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뭐 휴한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좀 많았죠. 자, 그런 분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은 여러 번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조금 난이도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뭘 위주로 보라 그랬어요? 부동성의 특성이나 부증성의 특성이나 또는 영속성, 이 세 가지 위주로 보시라 그랬죠. 이 세 가지 위주로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적 감가 이런 말 나오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 감가의 뜻이 뭐예요? 경제적 감가는 여전히 뭐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어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부동산의 내부 상태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쇠퇴해요. 쇠퇴하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건물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이상이 없어도 가치는 떨어지죠. 저희 할아버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자꾸 아픈 얘기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경제적 감가는 그 건물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 지역이 쇠퇴하거나 또는 그 주변 지역에 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거나 시멘트 공장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그게 자동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어디든 굴러가는 놈이니까 못 굴러다니는 부동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자동차, 이 동산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 경제적 감가는 어디서 또 뭐하고 나와요? 외부 효과하고 함께 나오죠. 부의 외부. 요거하고 함께 나와요. 그리고 부동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이 되고, 지역 분석하는 것도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하는 거고,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 요거 임장 활동도 부동성 때문이고, 또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가 국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역별로 달라지는 거, 부분 시장별로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부증성 하면 뭐예요? 집약적 이용. 이게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희소성 때문에 이건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고요. 또
유효 이용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국은 수직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게 공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여기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생산하려면은 기존의 물건이 소멸이 되어야 재생산이 되는데 얘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건 부동성 때문이지만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죠. 또 여기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한다. 임대차라는 게 여기 나오죠. 이건 내구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소득이득,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또 사용이익, 소유이익의 구분이 이제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영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요 세 개 위주로. 요 세 개 위주로만 해도요. 지금까지 이게 한 해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해 한 문제 나오는데 요 세 개에서 거의 80%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80%.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해도 한 6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영속성이 조금 더 나오면서 요 세 개만 해도 한 7, 80%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량을 줄여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서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절량 변수, 유량 변수, 절량 변수를 구별해야 되죠. 유량 변수, 절량 변수 항목들이 있고 이 개념은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이제 일정 기간이냐, 일정 시점이냐 항목들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그리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있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공급량 변화도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거 수요곡선상 점의 변화, 공급곡선상의 점의 변화. 여기는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이거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뭐가 문제예요? 어떤 구체적인 항목이 나왔을 때 이게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건가 왼쪽으로 이동시킬 건가 이걸 해야 되죠. 거기서 제일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수요에서 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 또 관련재 가격,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죠. 관련재 가격 나왔을 때 또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꾸 틀리면은 미리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려놓고 정상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 얘기가 나올 때 정상재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죠.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감소하면은 어느 쪽? 왼쪽에 그래야 되죠. 이렇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에 관련재 가격 얘기해 볼까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가 비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느 쪽에? 오른쪽이 그리면 되잖아요.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를 우리는 알고 외우고 있는데 대값이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면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대수 반이니까 수요 감소니까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왼쪽이 그래야 되죠. 자, 요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가 비를 중심으로 기억하되 문제에서 대수로 나오면 대체주택 수요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돌린다는 거. 또 대체재 가격이 비례인데 보완재 가격이 이렇게 나올 때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살펴보는 자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왼쪽에 그리는 거죠. 그걸 이제 조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가비. 거기서 변형될 때는 대수반으로 변형되거나 보가반으로 변형되거나 요걸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이죠.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죠. 근데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데 문제는 이쪽 공급자들이죠. 공급자들도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하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이는 거죠.
이 가격 하락 예상하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이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공급의 경우에는 주의할 게 뭐 별로 없어요. 여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감소하기만 하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은 공급이 증가하기만 하지 감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요 생산면에서 관련제 가격이 가끔 나와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산면에서 관련제 가격이 나올 때에는 수요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반대로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대체제를 더 생산하느라고 이쪽 생산을 줄여요. 그러니까 대가 반이 되는 거죠. 공급 면에서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을까 빌라를 지을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돈이 돼요? 단독주택이 돈이 되니까 단독주택을 짓느라고 빌라 공급은 줄인다 이 말이에요. 대가 반, 공급 면에서는 대가 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 면에서의 대가 비를 기억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생산면 또는 공급면 나오면 한번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은 이제 균형의 이동, 오늘 지금 하게 될 균형의 이동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안 틀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안 틀리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27쪽에 그 수요량 변화에서 그거는 이제 중요도는 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복습한 거. 근데 지난주 이제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량 변화 요걸 한번 다시 볼게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격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요량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니까 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수요 변화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보고 있으니까 같은 수요 곡선상에 뭐의 변화예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이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자, 이렇게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나요. 이렇게. 자, 요게 가격 효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요만큼이.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여기서 이만큼 늘었죠. 요만큼이 가격 효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뭐와 뭐의 합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대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대체제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기서는 대체제 가격은 안 변한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야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체제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쟤 안 변했어요 지금. 얘가 변한 거예요. 사과 가격이 하락하거나 했어요. 귤 가격은 안 변했어요. 근데 사과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귤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랐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표현을 집어넣는다고요? 상대적 요 표현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대체제 소비하던 사람들도 어디로 오는 거예요? 사과 쪽으로 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과 수요량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나는 게 일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요량 늘어나는 것 중에. 아시겠어요? 다음에 사과 가격이 거의 반값이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원래 사과 먹던 사람들이 이제 반값으로도 사과를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원래 1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5만 원만으로도 사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만 원이 굳었지 않았나요? 내 월급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내 월급 안 늘었어요. 근데 5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나 다름없어요. 이 5만 원으로 뭐 할까요? 아니, 다른 것도 사 먹겠지만 사과도 더 사 먹어야지. 사과도 더 사 먹어야지, 사과도.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자면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송이버섯 좋아하시나요? 네. 1년에 얼마 정도 드세요? 거의 못 먹죠. 지금 양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송이버섯 1kg 얼마예요? 1kg. 송이버섯 1kg 얼마예요? 평년 한 3, 40만 원 해요. 1kg 박스 아시죠? 요만한 박스 여기. 예, 그것도 이렇게 얘는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커 보이지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커 보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3, 40만 원 해요.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평소에. 근데 이제 가끔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좀 이렇게 형편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그 송이 예산으로만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는데요. 한 3, 4, 4, 5kg를 사가지고 뭐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예를 들어 이제 30만 원 같으면 한 150만 원 잡아서 한 5kg는 산대요. 근데 이게 송이가 한 4, 5년 전에 비록 하품이긴 한데 하품은 뭔가 하면 만지다 부러진 거, 가시 완전히 핀 거, 이런 게 3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여기는 송이가 잘 안 나죠. 제 고향 근처에서는 송이가 잘 나니까 그 시세를 금방금방 알아요. 저희 아버지 예전에 산에서 송이도 따시고 했었으니까. 그럼 송이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 동네는. 근데 비록 하품이긴 해도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선물하기는 좀 그래도 1kg에 3만 원까지 떨어지면 평소에 안 먹던 우리 집도 좀 먹을 거 아니냐고요. 평소에는 생각도 못 하지. 근데 1kg에 3만 원이면 표고버섯 제일 상품보다도 비쌌어요, 그 당시에. 원래 버섯은 1표고 2능이 3송이라 그랬어요. 제 1이 표고예요. 근데 이제 표고는 재배가 가능하니까 값이 뚝 떨어진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 상품 표고 1kg보다도 더 비싸요, 하품이. 근데 그게 굉장히 싼 거거든. 그럼 그때 아니면 언제 사 먹겠냐고요. 우리 집에 그때 냉장고에 몇 킬로 사다 넣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 먹던 사람도 먹는다고. 그 다음에 그분은 그러면 1kg에 30만 원 할 때 5kg 예산을 잡아 놓은 사람은 그때 상품이 10만 원이 안 한단 말이에요. 상품이 한 7만 원, 8만 원만. 10만 원 잡아도 3분의 1 값이죠. 10만 원 잡아도 5kg 사도 예전처럼 50만 원이면 사. 그럼 얼마가 예산이 남았어요? 100만 원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 기회에 더 사서 여기저기 선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은 소득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나타난 거지. 원래 안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송이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송이값 30만 원 하던 거 100만 원 한다고 나 막 애타할까요? 애타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먹던 거니까. 이거는 원래 소비 안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 효과는 없어요, 거의. 맞죠? 원래 소비 안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 효과가 없어요. 근데 소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더 사 먹는다고. 근데 소비 안 하던 사람은 뭔 효과가 나타나요? 대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더 소비하게 돼요. 지금 지금 송이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표고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표고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표고 가격은 안 변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의 뜻을 좀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요 일부는 소득 효과, 일부는 대체 효과 이렇게. 대체 효과에서는 대체적 가격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대신 표현을 어떻게 한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 그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체 효과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상대라는 말이 나온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체 효과 나왔을 때 상대라는 말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키워드예요. 상대. 그러면 소득 효과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면은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이게 나와야 돼요.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7쪽에 소득 효과, 대체 효과예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29쪽에 이제 그 부동산 공급, 공급 결정력은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를 보시면 되는 거면 30쪽에 가시면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토지의 경제적 공급.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복습할 때 부중성 얘기했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네,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의 경우에는 고정돼 있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 이거는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경제적 공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가 택지 수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죠.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택지 조성하면 되는 거지. 농지 뭐 이렇게 다른 용도의 토지를 그럼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을 6개월 줄 때 늘어나는 양하고요. 앞으로 시간을 1년 줄 때 늘어나는 양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이 늘어나요? 1년 시간을 주면 더 많이 늘겠죠? 맞나요? 그러면 단기는 더 가파르고 장기는 더 완만하죠? 자, 이거 뒤에 가면은 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도 또 나오죠?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더 완만하다, 수량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도적 공급이에요. 근데 다만 그 밑에 저량 공급, 유량 공급 이런 말이 있죠. 저량 공급, 유량 공급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이게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요.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짧게 주면 더 짧게 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팔라지겠죠?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점에 건물의 양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량일 때는 이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양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단기 분석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주택이 약 1,700만 채가 있어요. 1,700만 채 좀 더 넘을 거예요. 1,700만 채 정도 있다고 치고요. 1년에 주택이 한 40만 채 정도 늘어나요. 많으면 50만 채, 40만 채 잡고요. 1년 동안 40만 채 늘어난다. 이 40만 채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지금 현재 1,7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있어요. 이거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자, 1년 유량인데 이게 한 달간 얼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약 33,000채가 돼요. 한 달에. 자, 한 달에 33,000채가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현재 1,70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33,000채가 늘어나면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적게 늘어나는 걸까요?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감이 잘 없으면은 1,700만 원 잔액이 있는 통장에 한 달 동안 33,000원이 늘어요.
1,700만 원에 33,000원. 많이 늘어요, 적게 늘어요? 적게 느는 느낌이 들죠? 예, 돈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고요. 예, 이렇게 적게는 얼마 안 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기 분석이라고 해봐요. 한번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양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늘어나는 양이 수직에 거의 가까울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석이 단기 분석일 때에는 수직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이나 약간 기울은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는 불편하기만 하지 단기 분석일 때는 약간 기울었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직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 분석, 표현상으로는 이게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단기라고 하면. 표현상으로는 유량이에요, 유량. 단기 하면. 기간이잖아요, 기간. 짧은 기간, 긴 기간. 표현상으로는 유량이에요, 얘가. 그렇잖아요. 짧은 기간, 한 달도 기간이잖아요. 근데 한 달은 전체 이 부동산 변화에서의 한 달은 그건 짧은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짧은 기간, 표현상으로는 기간이지만 분석상으로는 뭘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저량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직으로 해서 분석하든 약간 기운 걸로 분석하든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기 분석은 뭘로 하고 저량으로 하고 장기 분석은 유량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이런 게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 이런 가격 효과, 뭐 단기는 저량으로, 장기는 유량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이유는 주객이 전도될까 봐 그래요. 계속 주구장창 저 얘기했죠. 주구장창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수요 곡선 오른쪽이 왼쪽이 저게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이거 듣고 아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한 번 설명드린 거 한 번.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이제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의 특징에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건 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보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셔서요. 부동산 공급의 특징 보십시오.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왔던 것도 반복하는 건데요. 1번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은 위치 공급이 되고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조금 표현은 어렵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다만 일정 시점을 전제하는 단기 분석의 경우에는 경제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수직의 공급 곡선을 갖는다.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받으셨나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영업 경비 있죠. 영업 경비는 유량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소득이 유량 개념의 대표적이라 그랬죠. 소득이 유량 개념의 대표적인데 그를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그러니까 영업 경비가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저쪽에는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니까 이게 다 유량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요거 유량이죠. 그리고 주택 거래량 유량이고 가능 총소득 소득이죠. 그리고 주택 재고량 뭐 쉽죠. 이런 건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2번은 수요 곡선이 지금 왼쪽 좌하향 이동하죠. 좌측 이동, 좌하향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묻는 거니까 이거는 수요 감소잖아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를 찾으세요 이 뜻이죠. 근데 1번에 건설 산업 생산성이 악화돼요. 이거는 공급 감소죠. 왼쪽은 왼쪽이라도 공급이 왼쪽이에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해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상재, 하나는 열등재. 근데 괄호 속에 열등재, 정상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이 없죠. 그럼 뭐라고 보면 돼요? 정상제라고 보면 되죠. 그럼 얘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해서 수요곡선 오른쪽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요곡선 오른쪽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수요곡선 오른쪽 이동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함정에 빠질 구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괄호 속에 단, 이, 재화는 열등재임 이런 함정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득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정상재, 열등재 이게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정상재, 열등재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은 사실 요즘 뭐 애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동물이 훨씬 더 잘 훈련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누구죠? 개통령이라는 사람? 예, 정말 뛰어나죠. 개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훈련을 굉장히 잘 시켜요.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봤을 때는 버릇없고 막 이런 그런 동물이라 해도 먹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강아지 같은데도 이렇게 딱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을 소득하면 이게 딱 나와야 된다, 이게.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그런 함정에 안 빠져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멍이 보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구멍이 보였는데도 준비를 안 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나왔어요. 보완제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나오면은 반대로. 근데 보가 반이잖아요. 근데 보완제 가격이 하락,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다. 근데 보가 반이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 화살표는 증가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러면 돼. 이렇게 보가 일단 거기 걸 표시를 하라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 표시를 해놓고 보가 반이니까 이렇게 한다. 수요 증가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체주택 수요 증가예요. 대체주택 수요가 나왔죠. 대수잖아요. 대수 반인데 대수 증가 해놓고 이렇게 대수 증가를 먼저 해놓고 우리 교재 있는 대로 표시를 먼저 해요. 대수 증가 해놓고 대수 반이니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틀리겠죠. 절대 안 틀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여기서 실수해서 틀리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틀리니까 이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 하락.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요거는 공급 증가죠. 됐나요? 자, 다음 3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 결정 요인이란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당해 재화의 가격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재화 가격, 기호 등 이런 거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주택 소비를 수요하는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주택 매수 자금의 기회비용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셈이 되고 이때의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한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거 나오면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있지만 수요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없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예, 어떤 것이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파생수요란 생산 요소로서의 수요이며 보는 수요란 소비재로서의 수요를 말한다. 파생수요 하면은 빵집 밀가루 수요 생각하면 제일 쉽고요. 보는 수요 하면은 가정집 밀가루 수요 하면 제일 쉽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의 관계를 말한다. 이 가격이나 임대료나 경제학에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다 가격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나 임대료 탄력성이나 어때요? 같죠?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 같습니다. 뒤에 탄력성 계산 문제 나올 때요. 계산 문제 나올 때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탄력성하고 같다고요? 가격 탄력성하고 같다고요. 우리 공부할 때 종류, 수요의 탄력성 크기, 수요의 탄력성 종류 할 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또 뭔 탄력성이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따로 안 나누잖아요. 이렇게 따로 안 나누고 그냥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의 탄력성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정답은 지금 이제 3번이었고 그 2번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귀속임대료라는 단어 체크만 하고 지나가세요. 이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문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번만 듣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임대료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임대료 내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 집을 세를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를 놓고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지금 안 받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나한테 귀속되는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이제 따지지는 않죠. 이런 걸 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사 도우미를 쓴다면 하루 얼마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사 도우미 있으면 1시간에 1시간에 얼마죠? 한 5만 원 하나요? 4시간에 5만 원? 4시간에 5만 원, 4시간 정도면 가사가 충분히 돌아가나요? 대충 돌아가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안 맡기고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하면 하루 한 5만 원 정도의 가사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150만 원인가요? 그렇지, 한 달 150만 원? 그거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에요. 150만 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걸 지불하지 않고 내가 지금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150이면은 1년이면은 1,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연봉은 1,8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거는 국민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된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귀속 임대료.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균형을 보겠습니다.